제2장 수사경찰입니다. 자, 수사실행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수사실행의 5대 원칙은 수감추 검사입니다. 수감된 추항 검사란 뜻이죠. 수는 수집이죠. 감식, 추리가 되겠습니다. 검증, 사실 판단, 증명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수집이 제1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식은 그 설명에 보면 감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추리는 합리적 판단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추리나 합리적 판단이나 같은 말이죠. 검증은 앞에 단계인 이 추측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검이 나왔는데 검사, 방실 이렇게 암기를 썼죠. 수사 사항을 결정을 하고 방법을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이런 순서로 검증을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명에서 증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증거로 증명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각 단계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1번 수사 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감식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관의 상위적 검토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 과학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수사의 기본 방법 중 제1조건이다. 1조건은 수집이죠. 수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고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리가 나오면 합리적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기초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추측은 수사 결과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므로 확정적 판단은 될 수 없겠죠.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해야 된다. 증거로 증명해야 되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인 사실 판단 증명의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검증은 추리를 검토하는 것이죠.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추측 하나의 모든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 그리고 순서는 검사 방실입니다. 따라서 검사 방실이 되는 것이죠. 검사가 방실을 웃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죠.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증명이니까 증거로 증명돼야 됩니다. 증명되기 위해서는 확인될 수 있어야 되고 객관화되어야 한다. 자, 이 내용이 맞는 말이죠. 증명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기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틀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올해 성진 시험에 나왔었죠. 수사 진행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검증하는 것은 앞에 단계인 추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본 방법 제1조건. 제1조건은 수집이죠.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 추측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추측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된다. 검증이란 말에서 검도 나옵니다. 이렇게 검토란 말이 연결되죠. 수사관의 판단의 진실이라는 이유, 객관적 증거, 증거로 증명해야 되는 것은 사실 판단, 증명의 단계, 맨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합리적 판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러면은 추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범죄 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과 지향성,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혼합성은 한 개의 첩보 안에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다는 의미가 되죠. 가치 변화성, 범죄 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시한성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두 가지를 잘 바꿔냅니다. 자, 범죄 첩보의 특징은 결혼, 결과, 가시밭이죠. 결혼, 결과,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입니다. 가시. 결합성, 혼합성, 결과 지향성, 가치 변화성, 시한성이 되겠습니다. 가치가 변화한다는 것은 필요성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한성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가치 변화성과 시한성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합성은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두 문자로 가필, 시시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 가필, 시시. 가필해봤자 더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시시하더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 많죠. 결제를 올렸는데 계장이 보면서 뭔가 좀 가피를 합니다. 그런데 결제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보면은 가피를 했는데 시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 규칙상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형이 면제된다. 피해자의 법인에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 이러한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죄가 안 됨 사유죠. 죄가 안 됨. 아래 경찰 수사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혐의 없으면은 범죄 인정 안 됨, 피해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렇게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혐의 없음으로 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만은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경우입니다. 위법상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수사 준칙, 경찰 수사 규칙상 변사 사건에 대한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 발생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죠?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검시조사관은 우리 내부 공무원이죠. 이런 경우는 시킬 수가 있고, 외부 사람, 의사라든가 혹은 뭐 이웃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형소법에 따른 검시나 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겠죠. 검사와 사경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아래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의사는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내부 사람이 아니죠. 의사는 참여시켜야 되고 검시조사관은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으로 가족, 친지, 이웃 사람, 친구, 업무행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준칙에 보면 사법경찰관은 변사항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은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검시조서나 검전영장에 의한 검증을 했다. 그러면 상호 그러한 자료들을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전에 반드시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해야 한다. 이렇게 업무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사 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소법에는 변사자 검시에 관한 규정이 있겠죠. 형법에 있던 변사자 검시 방해죄는 사문화되어서 2005년 형법 일부 개정 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 의심, 실종 등의 사유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가 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다. 이송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한 경찰서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는 책임 수사 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관서는 변사 사건만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변사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후에 접수된 그 사건은 처음에 변사가 발생한 경찰서로 이송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래 내용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변사사건 처리기준 7조에 제가 2항만 인용을 했는데 2항뿐만 아니라 1항도 관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밑에 빠뜨려서 보충을 했습니다. 정오표를 통해서 정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사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범죄의심, 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기존 경찰관서에서 책임수사하고 이것을 책임수사 경찰관서라고 하고 변사사건은 변사신고를 접수한 관할 그 경찰서에서 변사만 처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변호사 사건 접수 이후에 다른 관서에서 범죄 의심 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를 진행을 했다면은 최초에 그 변호사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해서 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또는 피해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할 때는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아닌 자에도 영상 녹화할 수 있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아닌 사람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의 기명날인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맞죠? 다만 조사 도중에 영상 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을 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서명란에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서명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의 녹화물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찾아내기 어렵죠.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했다.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수색했는데 증거물 몰수물이 없다. 수색 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물건이 없으면은 수색 증명서만 교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압수를 했으면은 압수 증명서라든가 압수 목록을 교부를 하게 되겠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유법하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영장 없이도 일단은 먼저 착수하고 나중에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를 신문하던 중에 제출된 압수물에 대해서 피신 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 조서에 가름할 수 있죠. 피신을 받다가 압수물이 제출되면 그 압수 목록만 만들고 그 취지는 조서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경찰리 명의로 검사에 신청하고 사법경찰관이겠죠. 영장 신청서에는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수사 준칙, 디지털 증거 수집, 처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 매체 내에 들어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지 등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물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증거 분석관에게 분석 의뢰된 그러한 매체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수사관은 압수수색 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원칙은 아니죠. 예외적으로 원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은 어떤 그 특정 범위를 정해서 그것을 출력을 하거나 혹은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죠. 원본을 반출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원본을 반출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관과 증거분석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 데이터 고유 식별값,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압수수색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다. 압수하는 장소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그리고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적은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맞죠? 피신,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었다면 이것으로 가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맞습니다. 압수조서에는 물건의 특징을, 압수 목록에는 압수 경위를,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압수 목록에는 그 물건의 특징이나 수량 같은 걸 적고 압수조서에는 압수하게 된 경위를 적게 되겠습니다. 범행 중 또는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한다면 사후영장을 요하게 되겠습니다.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된 컴퓨터 디스크,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직접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출력을 하거나 복제를 해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원본을 압수하게 되겠습니다.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아니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합니다. 임의수사도 아니고요. 자, 통신제한조치가 있고 제용이죠. 그리고 통신사실은 내역입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에 대한 것이죠. 이래서 제용, 사역, 자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이죠. 그리고 통신자료는 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고 이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는데 또 이 경우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서장 공문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편물 검열은 통신제한 조치에 해당되죠. 통신제한 조치는 검열과 도청이 있었죠. 도청은 모르게 지덕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명이나 아이디,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임의사실이 되고 자가 나왔으니까 통신사실이 아니고 통신자료가 되겠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서장 명의의 공문만으로 가능한 것은 통신사실이 아니고 통신자료가 되겠죠. 따라서 맞는 것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의 존속 협박으로는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통신자료에는 통신자료가 들어가죠. 이용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들이 되는 것이죠.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에서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 기기 관련 실시간 위치 자료, 자, 실이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고 기록 자료 등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을 보충성이라고 하죠. 보충성의 원칙이 필요한 경우는 실기 보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이 있고 또 기지국 자료가 되죠. 이러한 실기 자료는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게 암기를 했었죠. 원칙적으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그 필요성만 있으면은 다 자료를 볼 수가 있지만은 이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실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실시간 추적 자료와 기저귀 자료가 되겠습니다. 통신제한 조치는 당사자가 동의 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 내용을 지득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우편물 검열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내용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에 있어서 범죄 수사 목적과 국가안보 목적이 있죠. 수사 목적을 할 때는 충분한 이유와 보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에서는 필요성만 있으면 되죠. 여기서도 필요성만 있으면 됩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제한 조치보다 조금 레벨이 낮으니까 수사 목적에 있어서도 필요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보충성까지 요구하는 것이 실기가 되겠습니다. 위치 추적 자료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보충성까지 요구를 합니다. 실기 보충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 요건이 구비가 됐다. 검사에 대해서 사건별로 허가를 신청하고 사건이 아니죠. 사람별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건별로 하면은 그 사건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해버리면 너무 넓어지죠. 이런 것은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빨리 읽다 보면은 체크를 못 해서 그런 거거든요. 키포인트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검열도 통신 제한 조치에 들어가죠. 검열 플러스 감청이 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면은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36시간이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이 통신 제한 조치에서 나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급속을 위해서 받을 수 없었다면은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이 내용은 맞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피해자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이 있죠. 잔충 성공이죠.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된다. 잔충,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성공이죠. 공이 나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되고 성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법상에서 청소년이 아닐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인일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에도 보면은 피해자 신상 정보 공개가 있는데 그때는 성충 성공이었죠. 성폭력 피해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성인일 것, 여기서 성인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닐 것,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 테크닉, 신문기법, 가로 안에 맞는 것은 리드 테크닉에 대해서는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경찰학교론을 쓸 때 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채용 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 테크닉의 순서는 대화, 부인하고 격파하는 관, 우, 양, 세지 이렇게 암기를 했죠. 서면하기 때문에 지면화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로 바꿨습니다. 대화를 부인하고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럼 관우양이죠. 남자 관우 장수가 아닙니다. 관우양이 세지 이렇게 암기를 했죠. 부인은 부인하는 경우 다루기, 그리고 관은 관심 끌기가 되겠습니다. 관심 끌기가 되고 우는 우울한 감정을 달래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는 세부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A단계에서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 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B단계에서는 전 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해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다. 여기서 단계가 관심 끌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죠. C단계에서는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고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해서 자백할 것을 촉구한다.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죠. 우울한 감정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는 것이죠. 여기서 동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 달리기와 연결해서 우동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우동을 사주면서 우울한 감정을 달랜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D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앞에서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있기 때문에 이미 선택적인 질문을 했었죠. 그 다음에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한다. 이 내용이 맞는 말이죠. 피해자 유치 및 호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호송과는 피호송자를 숙박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숙박을 시켜야 되면은 그 장소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 주무관의 지휘에 따라서 포박한 후 안전 호송에 필요한 신체 검색을 해야 된다. 포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체 검사액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나오고 포박을 두 번째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 피호송자의 수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특정 관서에 인계한다. 그런 경우는 비상이 아니죠. 비상은 비상시에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단순한 이감 호송이 되겠습니다. 호송관은 호송 근무를 할 때 분사기를 휴대하는 것이 원칙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총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일출 전 일목 후에는 호송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죠. 일출 전이나 일목 후에는 호송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뭐 차량이라든가 혹은 뭐 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는 호송할 수가 있죠. 금전 유가 증권은 탁송이 아니라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품은 그 호송관에게 보내는 탁송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건을 탁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소액이면 탁송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피해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장은 피해자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해야 되겠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맞고,
간이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은행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런 것들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는 유치인에 대해서 신체 등의 외부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가볍게 두드려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간이가 아니라 외표 검사가 되겠죠. 형사범과 구리 처분받은 자 그리고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미성년이 되는 것이죠. 신체 장애인 그리고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한다면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은 구미 공장으로 암기했습니다. 구미 공장은 화학약품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구미 공장은 분리시킨다. 야간 공휴일에 상황실장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신보호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해서 책임을 진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간이검사라는 것은 속옷을 벗지 않고 신체 검사에만 입은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죠. 정밀검사는 속옷까지 벗고 신체 검사를 갈아입은 이후에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유치호송에서 옳은 것은 비상호송이란 전시사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호송하는 경우는 맞죠. 그리고 호송은 일출 전 일몰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19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죠. 구미 공장은 분리해야 됩니다. 송치하는 금품을 혹성관에게 탁송을 했다. 그러면 호송관세에 보관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를 했다면 송부한 관세에 책임이 있다. 탁송을 하거나 송부를 했거나 그 호송관세에서 그렇게 하겠죠. 보통 말이 좀 바뀌었지만은 탁송할 때는 호송관세에 보관 책임이 있고 송부했다면 또 송부한 관세에 그 책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호송 중에 중증이 발병한 경우 하지만 24시간 이내에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이 되었다면 치료가 끝나고 호송관서에서 계속해서 호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경증이라면 호송관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발병이 났을 때 경증이거나 24시간 내에 치료 가능한 중증입니다. 이 경우는 중증인데 24시간 내에 치료 가능한 것이죠. 이때는 호송관서에서 치료를 하고 계속해서 호송관서에서 호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내에 치료가 안 되는 중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발생지 경찰서에 인계를 하면 그 경찰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끝나고 나면 그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호송을 이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지문에 관해서 틀린 것은 정상 지문은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으로 선의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되면 정상이 아니고 역지문이겠죠. 준현장 지문은 피해자 근거를 위해서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것은 현장 지문이 되겠죠. 관계자 지문, 현장 지문, 준현장 지문에서 이 두 가지 내용 다 들어가죠.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것, 범인 외의 사람이 남긴 것이 되겠죠. 그것이 관계자 지문이 되겠습니다. 점자 지문은 이 화학적 가공을 거쳐야 비로소 가시 상태가 되는,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인데 고체, 기체, 액체법 등이 있다. 이 내용이 맞게 되는 것이죠. 시체 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적혈구 자체 중량에 의해서 혈액에 침전되어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절각색으로 변하는 것을 시체 얼룩이라고 하죠. 세포 가운데 자가효소에 의해서 세포 구성 성분이 분해 변성되는 자가용해, 이것은 모두 시체의 초기 현상에 해당된다. 초기가 아니고 후기가 되죠. 자가용해가 되고 그리고 부패가 되는 것은 이것은 후기가 되겠습니다. 초기는 시체 굳음 현상이 일어나죠. 굳는 것은 초기가 되겠습니다. 시체 얼룩인 경우에 일산화탄소 중독은 선홍색을 띠고 청산가리는 암갈색을 띈다. 이 내용도 너무 실무적이기 때문에 경찰학 개론에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시체 얼룩 색깔과 관련해서는 홍익동 일산가리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홍길동이 아니죠. 홍익동이 일산에 갑니다. 일산가리. 홍색이 나오는 것은 익산화, 동사, 그리고 일산화탄소, 청산가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청산가리도 마찬가지로 선홍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 30 사이에서 습도는 60, 66일 때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부패가. 이럴 때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가 되어서
몸의 표면에 서변성을 잃고 건조해진다. 그러면 시체 밀랍화가 아니라 미랍화가 되겠죠. 총기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 총알 입구, 사출구, 사창과 모두 있는 관통 총창이 대부분이겠죠. 발사 각도에 따라서 회선 총창, 반도 총창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회선 총창이라는 것은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뼈 같은 데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꺾여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도 총창은 반도 못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총알이 이 피부를 뚫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거나 파괴력이 약해서 제대로 피부를 뚫지 못하는 그런 총창을 말하겠습니다. 반도 못 들어갔죠. 과학수사대에서 옳은 것은 유류품 수사 시 차관점으로 동일 관련 기회 완전성을 들 수 있는데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하고 관련됩니다. 완전하게 보존되는가 이 부분이죠. 유류품 수사 관련해서는 회장, 연인과 완보로 동행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경찰학 개론에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만 정확하게 보시고 채용 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는 기회죠. 현장에 유리할 기회가 있었는가? 얘는 관련성이 되겠습니다. 관련성. 그리고 범인하고의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와는 완전성이죠. 완전하게 보존되는가? 동일한가? 범행 시의 상태와 여기 지문에 보면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었는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동일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죠. 하지만 이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었는지 이 보존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범행 시에 사용한 그 유류품과 동일한가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존 상태가 뭐 녹이 슬었다든지 이렇게 변형이 됐다든지 당시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가 하는 그걸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이 됩니다. 이 동일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동일성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만 다시 한번 보면은 회장, 연인과 완보로 동행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 지문 또는 준현장 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범인 지문이 되겠죠. 이것을 유류 지문이라고 한다. 맞죠? 손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진흙땅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지문은 역지문이 되는 것이죠. 각막의 혼탁은 12시간 전후로는 흐려지죠. 24시간이 되면은 현저하게 흐려지게 되겠습니다. 48시간이 되면은 불투명하게 되는 것이죠. 맞고 시체 굳으면 턱에서 시작해가지고 사후 12시간이 되면은 전신에 미치게 됩니다. 이 법칙을 말한 사람이 니스텐이죠. 시체를 한번 쿡 찔러보고 니스텐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두 맞게 되는 것이죠.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종에서는 나오지는 않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타입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니죠. 반대로 말했죠. 프로파일링해서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단순하게 유형만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된다는 것, 범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인의 위치, 피해자의 거주지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것은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고 장소와 관계되니까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도시 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되겠죠. 도시 간에 붙어 있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특징이 좀 적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으로 설명이 적절한 것은 수사기관은 이 법에서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을 할 때는 조사에 지정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이 경우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반드시 하게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석하게 하면 안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신뢰관계인 전문가 의견 또 진술 보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있고 장애
또 13세 미만 장애 열세가 있죠. 이 경우에 실내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회가 있죠. 전문가 그리고 진술 보조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인 경우 또 장애 열세도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전문가 의견 조회는 일반인 경우에는 재량껏 할 수 있고 장애 열세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진술 보조인은 항상 임의적입니다. 재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그 과정을 비디오 녹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 모든이 아니죠. 장애 19 미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장애자거나 19세 미만에 대해서만 촬영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도 나이별로 한번 구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 열세가 있죠. 장애 16, 장애 19 미만이 있습니다. 장애 열세는 전진시죠. 전진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장애 16은 연료 보전해야 되죠. 증거 보전 청구할 때는 장애 16세 미만이 되는 것이고 19는 19 촬영한다 그랬습니다. 비디오 촬영할 때는 19세 미만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진시는 전문가 의견 조회, 진술 보조인, 시효가 배제가 되죠. 이렇게 장애 열세는 전진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경찰청장은 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피의자가 아니겠죠. 피해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할 때 편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사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죠. 뭐 최소한으로 해라. 이런 말은 있습니다. 자,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등록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기 위해서는 미리 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떠나면 되는 것이죠. 이때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보안에서 보안관찰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10일 이상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해외로 가면 무조건 하고 해외 가기 전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보안관찰자는 해외 나가기 전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폭력범에서는 등록 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때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청장은 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진술할 때 참여했던 신뢰 관계인이라든가 진술 보조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이 되면 증거로 할 수가 있죠. 13세 미만, 장애 열세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가 되어버리죠. 10년 연장이 되는 경우는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10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시효가 배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장애 열세인 경우죠. 장애 열세인 경우. 여기에 참고로 아청법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 개 더 추가된 부분이 있죠. 성착취물에 대해서 재수수한 경우도 시효가 배제되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운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산정보 등록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등록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려면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산정보 등록이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렇다면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은 형법상 면소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신산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이 내용에 맞게 되겠습니다. 등록 대상자의 신산정보의 등록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등록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겠죠. 등록 정보의 공개는 여가부 장관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등록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가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신상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죠. 서장에게 제출을 하고 등록은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는 여가부 장관이 공개를 하는 것이죠.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러미나, 덱스트로메트로반. 러미나는 미나리떼기죠. 미나리떼기에서 미나리 주스를 진하게 한 잔 타서 마십니다.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진해작용은 어떤 기침을 완화시킨다든가 그런 뜻인데 미나리 주스가 진하죠.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도 팝니다. 카리스포로돌, 일명 S정, 돌처럼 굳어버리죠. 스탑이 되겠습니다. 골격근 이완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 복용하면은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인사불성, 혼수 쇼크, 호흡 저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뭐든지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죠. GHB는 GB니까 짬뽕이 되겠습니다. 무색, 무치가 아니고 짠맛이 나죠. 무미의 액체로서 물 같은 히로뽕, 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사일로시빈은 미국 텍사스에서 자생하는 선인장, 선인장이 나오면은 메스카린이죠. 메스카린. 카에서 가시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페이오트에서 추출 합성한 항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일로시빈이 아니죠. 마약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마약이라 하면 양귀비, 아편, 대마. 대마는 마약하고 구분되는 것이죠. 마약류에는 마약도 들어가고 마대향이죠.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GB는 짬뽕이 되죠. 무색, 무치가 아닙니다. 짠맛이 납니다. LSD는 이세돌이죠. 가장 강합니다.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하죠. 인공합성시켰다. 무색, 무치, 무미합니다. 이세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무색, 무치, 무미하죠. 코카인은 마약류법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고 이것은 천연 마약이죠. 코카 입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이 되겠습니다. 마약 성분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서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조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해서 신체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환의 마약이라고 하죠. 이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경찰학에서 총리령이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한 것 같아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의 마약은 결코 마약이 아니죠. 코데날, 코데잘, 코데살, 여기도 코가 있지만은 끝에 인이 있죠. 인이 있는 것은 인사되어 있는 겁니다. 천연마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유코델, 세코날. 따라서 이게 아니죠. 마약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엑스터시는 포돌이죠. 엑스맨이 포돌입니다. 포옹마약. 맞죠? 물뽕은 GB, 짬뽕이 되겠습니다. 성범죄용으로 데이트 강간약물 맞습니다. 러미나는 미나리떼기죠. 미나리떼에 가서 미나리 주스, 진한 미나리 주스 한 잔 얻어 마십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수제 타서 마시는데 정글 주스 나왔습니다. 미나리 주스. S정은 카리스포로 돌이라 그러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과다병항치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LSD는 이세돌이죠.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야바, 야한바죠.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해서 순도가 낮은데 야한바, 동남아 유흥업소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스카린은 가시죠. 선인장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맞죠. 전체가 다 맞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 폭탄 등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해당한다. 맞고,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인 가해 행위도 컴퓨터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 맞고, 컴퓨터 부정 조작 유형 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한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투입하는 그러한 방법을 프로그램 조작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거니까 맞죠? 컴퓨터 부정 조작 유형 중 일부 언입 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은 입력이 잘못되어서 산출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출이 아니고 입력 조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버 범죄 침해 유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2020년도 경찰 실무 종합에는 사이버 범죄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디도스 해킹 악성 프로그램, 디도스 해악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또 불법 콘텐츠 범죄에 대해서는 음모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 이용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 두 개의 아도스를 기억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